보세요. 개체군의 진화부터 얘기를 하는데 진화는 바로 이 5, 6, 7, 8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것들이에요. 개체군의 진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밝히고 있지만 바로 이런 진화는 동일한 개체군 내에서의 다양성의 증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동일 개체군 내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다윈 이전의 진화설이 있는데 항상 이 기준은 다윈으로부터 이제 해서 다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라마르크가 있는데 라마르크가 주장한 것은 용불용설이에요. 거기 띄어쓰기는 용불용설이 용설이 뭐냐? 용불용설이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불용설이겠죠. 쓰면 발달, 안 쓰면 안 발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한다. 라마르크는 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얘는 그 용불용설은 무엇을 인정한 거냐면 획득한 형질.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봐. 획득된 형질이 유전이 될까 안 될까? 획득된 형질, 여러분이 살다가 얻게 된 그 형질이 자식 세대에게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그냥 끊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될까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상에서 획득된 형질이 유전된다고 봤기 때문에 용불용설이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과학은 획득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과 지금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획득된 형질은 현재 관점으로 볼 때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용불용설을 우리가 맞고 틀리고만 보지 말고 그냥 라마르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주목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라마르크 말한 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고 얘기했고 그 밑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필수예제에 보면 가 그림을 봐. 가 그림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기린의 목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치? 기린의 목은 길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원래 길게 태어난 것일까라고 할 때 진화론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긴 목이라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획득 형질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적 개념이냐 아니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학년 교과서에도 있어. 가 그림이 맞아. 가 그림이 라마르크의 이야기가 맞다 이거지. 나는 다윈의 이야기고 가가 라마르크인데 이렇게 라마르크 용불용설이 요즘에 오히려 더 부각이 돼 있어. 두 번째는 진화설의 두 번째 바로 다윈의 진화설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읊어낼 수 있게 만들어. 다윈의 진화설이 뭔지는 알아야 그래도 진화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다윈의 진화설은 크게 5단계로 설명을 한다. 오랜만에 이제 학교 다니면 굉장히 힘든가 봐요.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즌이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과잉 생산. 좀 많이 낳고 그러다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야. 변이가. 개체 변이가 나타난다. 개체 변이가 나타나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생명체가 등장하고 그러다가 경쟁을 하고. 경쟁은 다윈이 생각해낸 어떻게 보면 다윈이 생각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이제 따온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돼요. 진화설의 핵심 개념.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고 했냐면 자연선 그리고 적자생존.
자연 선택이 이제 적자 생존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적자 생존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러고 나서 종분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곧 진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윈의 진화설의 첫 번째 과잉 생산, 두 번째 변이, 세 번째 경쟁, 네 번째 자연 선택이다. 자연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다윈의 진화설의 핵심, 자연 선택. 어떻게 되는 게 자연 선택일까? 이제 차차 이해해 가야 되는데, 다윈은 그 핀칫의 부리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흔한 이야기 중에 핀칫의 부리 모양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면, 얘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야. 먹이의 종류가 딱딱한 것은 큰 부리들이 잘 먹고, 그 다음에 먹이의 종류가 작거나 이제 부드러운 것은 작은 부리의 새가 먹기에 유리해서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핀칫의 부리 모양이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핀칫새는 그냥 여전히 핀칫새인데, 큰 부리 핀칫새와 작은 부리 핀칫새가 만약에 있다고 할 때 걔네들은 종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설을 입각해서 만약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밑에 길이 문제, 2번의 길이 문제 보세요. 나에서 보니까 길이의 목이 짧은 애가, 짧은 길이의 목이 나뭇가지 있는, 그 높은 나무에 있는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도태되고, 살아남는 애들은 목이 긴 기린이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윈의 진화설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마저 풀어보면 필시에서 2번에서 가의 가설에서 개체가 획득한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가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다윈의 가설로 설명한 것이 맞고, 나의 가설에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 그것을 적자라고 부르죠. 적자.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적자가 생존한다. 그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진화설로 넘어오면 세 번째, 현대의 진화설은 일종의 짬뽕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다가 다 묶어서 한데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 참 세상에 이 이론 저 이론을 막 합쳐서 그렇게 이론을 발표하는 학문도 참 드물 텐데, 진화론은 그래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생식질 연속설이라는 말이 있어. 개체변이 유전이 사실 이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에서는 가능하냐면 생식세포에서의 만약에 변이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건 유전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 완전히 부닥다리 얘기야. 자, 아까 이야기로 다시 가보자. 그래요. 여기가 라마르크 용불용서에 입각하면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갖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획득된 형질이 유전될 리가 없어. 개체 내에서 지가 얻은 형질은 자손에게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체세포에서 변한 건 자손에게 갈 리가 없다였어. 그럼 생식세포 자체에서의 변이만이 유전될 수 있겠구나라는 건 논리가 맞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생식세포의 변이가 유전된다는 이 사실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근데 자손에게 어떤 획득 형질이 유전될 수 있는 여지가 이거 외에는 전혀 없느냐? 과학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때는 이거 외에는 없어 보이긴 해요. 체세포가 생식세포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후성 유전학적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한다. 유전자가 변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게 심지어 체세포 내에서의 변화도 각기 다 다르다는 거지. 그 각기 다 다른 것들이 몸에서 이거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유전은 안 된다라는 관점은 좀 요즘에는 달라지게 됐고, 생식세포의 변이 생식연속근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격리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격리설은 앞에서 진화의 증거에서 얘기하는 그런 격리가 꼭 필요하다. 종의 분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정향진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힘이라고 얘기해요. 내적인 힘.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 이게 참 모호한 말이죠. 내적인 힘의 이야기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적인 힘이라는 게 있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원래 그런 게 있으니까 알려고 들지만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드브리스의 돌연변이설이 있는데 자, 이 드브리스의 돌연변이도 새로운 형질을 갖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새로운 형질을 갖는 유일한 방법인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언제나 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뭐 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개체가 좋아지는 경우를 반면 그러니까 영화 뮤턴트에 나온 것처럼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힘이 막 세지고 아주 놀라운 초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나타나면 대체로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지언정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미 사실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에 손상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나타날 경우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자연 선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연 선택이 꼭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얘기가 안 맞아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자연 선택되지 않는다면 그냥 대부분은 도태되고요. 그럼 이 현상 자체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이 이론의 기본적인 약간 좀 모순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자연 선택이 무조건 따라와야 되겠느냐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도태된다면 저것은 증거로서 또는 하나의 선으로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설을 하면 거기 나온 것처럼 봐봐. 진화의 요인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형들이 나타나고 자연 선택되고 거기다가 격리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향 진화나 우연에 의한 요소들이 기타 등등이 있어서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것 만약에 집단 유전자가 변한다면 이꼬르 진화다. 집단 유전자가 변한다면 이꼬르 진화다. 여기서 진화의 새로운 관점 하나가 등장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집단 유전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진화였어요? 그렇다. 그것은 개체군의 진화에서 보는 거예요.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개체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이러한 개체들의 집단이 있다고 할 때 얘네들 전부 다 A와 A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집단 내에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건 그러면 뭐 이것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바뀌거나 하면 지금 여기 소문자 A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대문자로 바뀌면 전체 집단에서 소문자 A를 가진 열성 순종의 개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잖아. 그때 우리는 집단 유전자가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진화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왜냐면 유전자가 변한다는 막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는 우와 되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와 어려워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일부러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진화 요인들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집단주전자가 변한다가 곧 진화다. 근데 우리가 원래 진화적 개념에서 밝혀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고양이도 나오고 어떻게 개도 나왔느냐죠. 그 사실을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게 방금 얘기한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냥 그럴지도 몰라죠. 어쨌든 집단주전자가 변하면 진화라는 이야기에서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얘가 도대체 뭔지를 이제 또 따져야 돼요. 집단주전자 뭔지 한번 볼까요? 177페이지 드디어 나오셨다. 집단주전자 진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약간 정신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는 좀 어렵겠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6번째 이 이야기 내가 그걸 가져간 거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쯤 맛이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다. 근데 이걸 하는 동안에 맛이 간다면 내가 단언컨대 여기서 방향을 상실하면 다음 시간에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아요. 아니면 이 내용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하나 접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못하겠는데? 위기인데? 뭐 이런 거. 이게 들어가는 이상은 만점은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일종의 포기 아니야? 집단주전과 진화는 방금 얘기한 집단주전자가 변하면 진화다라는 그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하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진화의 그 개념 속에 약간의 순환 논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다. 어떤 집단에서 이와 같은 집단에서 유전자가 바뀌면 집단 유전자가 바뀌면 그거 진화다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나? 집단 유전자가 바뀌면 진화인 것을 여러분 상태로 얘기하자면 생투를 처음 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생투 처음 했을 때 막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생투 개념 완성을 다 끝내고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다 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좀 다르겠죠. 그 느낌 자체가 다를 거라고. 대하는 태도 다르고 그것도 약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처음에 생투를 했던 그 시절에 그 모습은 거의 엇비슷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한 15년쯤 지나고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 김빈내리 교수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세계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인물이 된다면 그건 진화가 아니고 뭐겠냐고 완벽히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그 집단, 이 집단은 지금 생투의 개념을 배우는 집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상태는 지금도 이제 보면 알지만 이걸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과연 이제 몇 퍼센트나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이것을 나중에 나 이거 공부를 평생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상태까지 그거는 막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야 맞아요. 지금 이제 오늘은 오지 않은 우리 수업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2학년 친구가 있었는데 아는 사람은 알 테지만 그 아이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2학년 중에 단연코 톱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2학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무심코 이렇게 아이가 생투를 시작한 것 같지가 않아. 목표가 뚜렷한데 지금 2학년인 아이가 2학년 3월달에 시작한 아이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 수능을 선택 과목을 이미 정해놨어. 몰투, 생투. 내가 물어봤어. 생투 어렵냐는 얘기는 물어보진 않았고 가끔 그냥 내가 지나가듯
어떤 일이라고 물어봤을 때 얘 표정에서 알 수 있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아. 문제 푸는 걸 봤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 심지어 6단원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웠던 문제들을 얘는 다 풀고 뭐 심지어 많이 맞췄고 몇 문제는 자기가 잘 모르겠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 나는 물투가 궁금했어. 물투가 어렵지 않든 얘 대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게 아니라 재미있다였어. 재미있다. 할만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있잖아. 큰에 빠진 이야기. 야 어려운 걸 왜 하고 있어가 될 뻔한 그 질문이 얘한테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거지. 그거 재밌냐 안 재밌냐를 물어봤어야 말이야. 처음부터. 나는 그냥 의뢰 묻는 그 질문을 한 거지. 어렵지 않든 이렇게. 근데 반대로 질문이 들어가야 맞는. 그거 재밌니? 재밌니? 그랬을 때 네, 그건 아니. 생투 이거 하고 있어도 재밌니? 아까 사람의 진화의 증거 얘기해도 재밌니? 그때 네. 아니 그것도요 관심은 가요. 다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은 해요. 이건 뭘까요? 관심이 가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재미가 생긴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제 고3이 만약에 그 태도를 잃기 시작하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버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은 뭐냐면 말이 바뀌어. 그래서 어렵다, 힘들어, 그러다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등급, 점수, 그리고 대학, 그다음에 원서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전형, 논술 포기, 내신 원망 뭐 이렇게 수능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에 빠진 이야기로 가게 되면 결국 거기서는 다들 대답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도와달라. 그들은 대부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한 친구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 OCC를 보고 연락을 해왔어.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왕왕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비슷해. 고3들이 하는 얘기나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랑 다 비슷해요.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겉에서 찾는 핵심을 못 보고 잘못된 것에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진짜로 핵심을 들어오면 되는데 한 친구가 얘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공부를 할 때마다 딴 생각을 한다는 거지. 딴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반추해 보니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도 이제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죠. 그거를 잘 넘겨야 되는데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해요. 이 내용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얘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 그게 와 있어야 돼요. 그 2학년의 그 아이처럼 재밌다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 아이는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계속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된다고. 아니 다른 게 있대 학교에서. 우리한테 뭐 있다고. 뭐가 있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고 싶구나. 올 수가 없다고.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방법이 있을 거라. 여러분도 지금 봐봐. 여기서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유전자 풀이라고 할 때 이 풀은 전체를 말해요. 유전자 전체. 그런데 무슨 유전자 전체냐면 멘델이 이야기한 거.
대립 유전자 전체입니다. 대립 유전자라는 건 여러분 이게 우성 열성 유전자다. 또는 우성 유전자도 돼. 사실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립 유전자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우성 열성이 같이 있는 것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지. 그런 건 아니고 대립 유전자라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을 때 그게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부 하나, 모 하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쌍 유전자를 가리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성 또는 열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를 경우에. 같을 경우에는 순조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유전자를 갖게 되고 다를 경우에만 우성 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건 대립 유전자로 얘기한다는 건데 이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바 이것 자체도 변하면 여기서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 또한 진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가정을 해놓고 진화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야 그럼 변화가 있는 게 진화야 아니야? 라고 딱 물어봐서 예, 진화겠죠? 그 유전자풀 변하는 게 진화 맞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집단은 실제로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요? 변화하지 않는 집단을 가정한 후에 그런 집단은 이상적인 집단에서만 변화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그런 집단은 실제는 없겠지라고 되물은 후 실제 없다는 얘기는 그럼 실제에서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진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순환 논리라고도 보는데 유전자 빈도는 이 빈도가 나타나는 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 이 계산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빈도는 전체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대립유전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대립유전자의 비율이라는 것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를 각각 대립유전자의 빈도로 P 또는 Q라고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립유전자 A의 빈도를 P, 대립유전자 소문자 A의 빈도를 Q라고 두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 값이 P 플러스 Q가 항상 1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제 빈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형이라고 맨델이 얘기했죠. 유전자형을 쓸 때에는 알파벳을 가지고 써요. 유전자형. 이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있는데 이 유전자형 쓸 때 여러분 제일 흔하게 쓰는 알파벳이 뭡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알파벳. A 쓰죠. A 쓰고 이렇게 또 B도 쓰고 B도 쓰고 C는 쓰지 마라. C가 서로 같아. 안 돼. 안 되는 애들 보면 D는 괜찮아, E도 괜찮아, F도 괜찮아, G도 괜찮은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I 이건 별로 안 좋아. J 과거 아니에요. 왜 꼭 J까지 가야 되니? K 이거 하면 안 돼. KKKK가 돼. 이런 거 안 좋고 L도 웬만해서는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 이거 헷갈리지 않니? M 애매하다. M도 써도 되긴 되는데 N을 쓰고 있어. 와우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안 돼. PP 이것도 안 좋아. R 청정지역이지. RRTT 청정지역 Q 좋아. Q 좋아. 별로 쓰지 마. S 다 안 돼. 그리고 U 나온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거 X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은 X야. 성균식 X 위에 X 쓸 거니 X다. 이거는 Y는 배우면 옐로우거든. 그래서 Y가 이거는 맨델이 썼던 방식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써면 안 되는 거 Z. 봐봐요. 졸고 있잖아요. 그죠? Z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유전자 빈도는 보통 A나 A 같은 것으로 많이 쓰고
PQ는 빈도를 뜻해요. 대문자 우성 유전자의 빈도, 열성 유전자의 빈도 이렇게 얘기해요. 빈도의 합은 언제나 1이 돼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 빈도 구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자. 빈도 구하기를 연습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래? 이걸로 지금 줄게. A. 아, 이거 읽을 때는 이거 제발 라지 A라고 읽지 좀 말아줘. 라지 A가 웬 말이야? 라지 A는 라지 A야. 이게 라지야. 넓은 A. 이건 라지가 아니라 빅 A야. 빅 A. 또는 캐피털 A야. 이게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아니라 빅 A, 스몰 A니까 제발 라지란 말 좀 지워라. 이건 콩글리시야. 잘못된 표현이야. 그래서 그것도 번거로워. 라지 틀렸고 스몰은 맞지만 어느 세월에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A. 요거는 A. 자, 이 집단에서 구해봐. A의 빈도가 얼마야? A의 빈도 P는 얼마일까요? A의 빈도 Q는 얼마일까요? 한눈에 들어와.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아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그 집단의 숫자가 많이 되거나 하면 그걸 다 셀 거니? 따라서 언제나 객체의 개념으로 구해야 하는 게 맞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하나의 객체. 객체는 쌍으로 대변자를 갖고 있어요. 쌍쌍쌍쌍을 갖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냐? 라고 할 때 그 A를 만날 가능성이 5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5분의 1을 쓰고 거기다가 그때 얘는 무조건 대문자 A를 주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돼요. 플러스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냐? 5개 중에 3개체이기 때문에 5분의 3이 되고 거기다가 그 속에서 그런 애들이 대문자 A를 다시 제공할 가능성은 그 중에 하나, 즉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도적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걸 하면 10분의 5 또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이 되는데 얘는 1-P 하면 돼요. 그냥 2분의 1이죠. 또는 그냥 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 한다면 얘를 만날 가능성 5분의 1 곱하기 1 거기서 무조건 손자에게 나타나고 A를 만날 가능성은 5분의 3인데 거기서 2분의 1이 되니까 똑같다 뭐가 똑같아? 똑같구나? 아, 그렇죠. 예. 10분의 2가 되면서 이것은 언제나 개체적 개념으로 구하는데 그 달팽이 문제 볼래? 달팽이에서 대문자의 빈도가 얼마니? 달팽이에서 대문자의 빈도? 대문자의 P는 얼마니? 총 10마리지? 10마리 가운데서 대문자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니? 10분의 1인 거죠? 거기서 대문자를 만날 가능성이 1인 거죠? 플러스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니? 10분의 2지? 곱하기 그 중에서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니? 0.2인 거죠? 그러면 Q가 얼마야? Q는 0.8이죠? 네,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번 AA의 빈도가 얼마야? AA의 빈도는 10분의 1인 거죠? 개체의 빈도를 물어본 거죠? 소문자의 빈도 Q라고 할 때 Q는 얼마? 0.8 대수? 그렇다면 3번에 하디-바임-가르드의 법칙을 평균쌤이 발표하시고 지금 설명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디-바임-가르드의 법칙이라는 것은 세대가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단 어디서 그러냐면 이상 집단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도 안 변한다고. 왜 안 변하느냐?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에 입각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 퍼넷사각형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퍼넷사각형의 원리는 생유로부터 자유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부모 세대의 부모가 태어났잖아. P세대의 생시세포 유전자형으로부터 자손의 F1 세대의 유전자형을 알아보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개체가 서로 교배가 됐다고 할 때 X자 아래 화살표를 쏴요. 그럼 이게 P세대고 여기가 P세대고 여기가 F1 세대라고 쓰거든. F1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자손의 유전자형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여러분이 알죠? 몇 가지냐면 A랑 A랑 AA가 나타나요. 근데 얘네들의 빈도가 자손에서 얘와 얘의 빈도가 서로 다르죠.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는 아니고 얘라는 거예요. 얘. 퍼넷사각형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딴. 이거 어디가 사각형입니까? 표야. 근데 정확하게 표인데 딴. 여기에 암수 서로 정답구나라고 외치고 대각선을 해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유를 생각해. 생유 몇 가지야? 얘가 줄 수 있는 생유 몇 가지야? 각각 두 가지씩. 두 가지. 왜 두 가지야? 갈라져서 이게 되거나 얘가 되거나. 그 정도를 만약에 모른다고 할 때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쌤제가요 유전을 잘 몰라요. 그랬어요 선생님? 생활을 다시 봐야 되겠죠? 그 생활의 유전 파트를 다시 봐야 되겠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no, that's no. 절대 보지 마. 왜냐면 애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 단원만 보면 다행인데 이 단원의 세포 주기도 보고 염색체도 보고 세포 분열도 보고 그러고선 막 맨델의 유전 기껏 들어갈 때쯤 손을 놔버려요. 맨델의 유전만 보면 되긴 되는데 안 봐도 돼. 그거 본다고 이해가 가지 않을 거야.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봐도 그게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다음에 지나설 내용 들으니 굉장히 어렵니? 정말 깝깝하니? 고구마 먹었니? 요즘 고구마 사이다 그러는데 저거 고구마니? 그건 네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야. 저게 어려운 이유가 없어. 저게 무슨 복잡한 일이라고 저게 어렵니? 이게 뭐가 복잡하다고? 갈라져서 그냥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보지 마. 생원을 보는 게 아니야. 생원이 더 어려운 책이니까 그거 보면 안 돼. 생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원을 보는 건 말이 안 맞아. 따라서 이것만 봐. 그래놓고 봐봐. 두 칸 A가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생유예요. 이게 생유. 생시세포 유전자 줄임말 아니죠. 줄임말 잘하면서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지금 생유가 뭐예요? 그럼 뭐 갖추는 거냐? 요즘에 쓰는 무슨 그 줄임말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애들이 이상하게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뭐냐고. 너는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졌어. 너는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난 얘네들 이해할 수 없어. 답정너. 답정영가? 답정남인가? 그건 뭐지? 무조건 다 줄이는 거야. A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죠. 딱 봐도 여기 이해할 겁니다. 이게 바로 퍼넷사각형인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한 유형까지 퍼넷사각형은 이것을 찾아내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 이제 한번 바로 정리. 부모 세대에서 P세대에서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대문자 A의 빈도가 대문자의 빈도가 P라고 하고 소문자의 빈도를 Q라고 했을 때 과연 세대가 거듭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해보자. 이 상식장에서. 그럼 여기가 암컷, 수컷이 있고 여기서 A, 그 다음에 A라고 하고 이때 얘가 빈도를 P라고 합니다. 얘 빈도를 Q라고 하고 얘 빈도 P, 얘 빈도 Q라고 합시다. 그것은 이미 P세대에서 정해진 것이다. 그럼 이것이 생시세포 유전자형이고 얘네들이 뭐라고? 자손의 유전자형.
자손의 유전자를 통하여 우리는 자손에서 대문자의 빈도나 소문자의 빈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대로 아까처럼 또 써보면은 AA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빈도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 따라서 P제곱, 얘네들은 PQ, 이것은 PQ, 그 다음에 이것이 Q제곱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F1 세대, 즉 자손 1세대의 대문자 A의 빈도를 찾아내라고 하는 건 아까 달팽이 문제나 빈도 구하는 첫 번째 연습에서 똑같이 개체적 개념으로 구하면 돼요. A의 빈도 P'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죠. 그것을 구할 때는 자 P제곱이죠. AA를 만날 가능성이고 AA를 만날 가능성인데 P제곱에다가 곱하기 1이에요. 플러스 AA를 만날 가능성 2개니까 2PQ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왜 2분의 1을 곱했는지 이해하시겠어? 왜 2분의 1을 곱했냐면 여기서 이것에서 대문자 A를 만날 가능성입니다. 그럼 얘 값이 얼마냐면 P제곱 플러스 PQ죠. 이때 P를 앞으로 꺼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이게 P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표를 보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개체적 개념으로다가 뭘 찾아내는 빈도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우리가 잠깐 쉬는 동안에 여러분은 여기 봐봐.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분의 귓방망이를 후려치며 그럼 됐네 이제 바로 문제 풀자 이렇게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장난이 아닌 것이죠. 7 패키지, 6 패키지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은 뭐냐 이게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무슨 해야 된다고? 역시 생활을 했어야 돼. 이거 유전 없이 못하겠네. 그렇지. 그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생투를 놔야 되겠다. 생원이 차라리 낫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아니에요? 왜? 이거 못하겠으니까 생투를 놓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해요. 네네. 잠깐 쉬었다가 필시 4번부터 볼 테니까 미리 4번만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봐 지금.